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부터 다가올 국정감사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유독 3명의 인물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외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인데 추석 연휴를 종합 결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이슈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문까지 위로 전문을 보냈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이른바 깜짝 이벤트 한반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으로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휴 기간에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거의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폭발하든지 김여정에게 마치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듯한 상당한 부분의 어떤 그 말하자면 위임하는 듯한 모습 하면서도 유일하게 속으로 생각했던 게 마지막 대선 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남북한 지도자 간의 친서가 사실은 9월 달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안보 관계자, 2차관인 안보 2차장이라든지 또 한반도 본부장이 미국을 가기도 하고, 그게 답하듯이 폼페이오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옥토버 서프라이즈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라는 분이 할 수 있는 기획은 아주 담대하게 대선에 한 번 이렇게 종전 카드라든지 혹은 말하자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한 번 더 열어보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텐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그것은 이제 이미 물거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왔고요. 폼페이오도 연기를 했고, 방금 보도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제 강경호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양해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올해 대선까지의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서프라이즈 할 이벤트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거. 다만 이제 이 사건이 트럼프의 건강의 문제가, 물론 이제 상대 후보도 연세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같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내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경우에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중국을 막 옥죄면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선이 지나면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전과 같은 정도의 말하자면 세기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중 관계는 조금 더 순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미국 대선이 지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우리가 숨가쁘지 않는 전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지만 사실 코로나19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을 때 저희가 미국 대선에 유불리를 이렇게 주판을 굴리는 이유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트럼프가 대선 국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되면 북한 카드를 활용해서 예를 든다면은 또 한 번의 무슨 정상회담 이벤트라든지 그래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열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번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갖고 그런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게 되더라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라는 것하고 미국의 대선을 계기로 한 그런 정치 지형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안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썼으니까. 예. 근데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진다. 지금 이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트럼프의 코로나19 감염을 계기로 10% 차이가 난다는 예. 거예요. 물론 결과를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복병이 도사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색이 완전히 짙어져서 조 바이든의 승리가 점쳐진다 할 때 과연 북한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차기 민주당 행정부를 향해서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SLBM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그 외에 북한이 말하는 소위 전략적 무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카드를 던질 것인지 이건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고 옥토버 샤크가 되겠죠. 그 가능성도 여전히 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면은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생각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백신이 나와야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바튼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2번째 인물인데요. 국내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로 떠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여행을 떠나는데 요트를 구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야의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신 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방역 관련해서 외국 여행 자제라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불법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을 또 피해서 출근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버벅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안 자체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정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실제로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코멘트가 더 훨씬 네. 아주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뭐 조금 있을 수 있는 이제 차기 개각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어서 조금 이게 더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가족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판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인생을 걸고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아쉽다는 정도 기감이 돼야 되는데 특히 주무 장관의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쉽다는 정도였으면 좋겠다.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의 일탈이다 정도 선에서 비판받는 정도다. 그래서 저걸 일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강제가 아닌 근거에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저분이 내 인생을 걸고 하겠다, 여행을 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내 뭐 명예나 비판에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말길 수 있는 강제할 권한이 수는 없다는 있습니까?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라는 정도가 낫지 예. 저걸 무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정도는 누구도 그런 말하자면 권한은 없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 의원님. 우선 민주당이 서일병에 이어서 이일병 문제로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김 의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네. 이 이일병이라는 분이 일단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걸 빼고요. 한 자연인으로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로서 요트를 사가지고 뭐 카리브해인가 어디를 뭐 여행하고 싶다는 게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정권이에요. 촛불 정권. 그러면서 뭐 그 가재, 붕어, 개구리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마치도 뭐 그 전에 모든 정권이 적폐 정권이라 국민을 개, 돼지로 알았다 그러면서 정의를 강조하고 공정을 강조하고 예.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강경화 장관 본인의 입으로 공권력, 집행력을 발휘해서라도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장관 남편이 요트를 타고 사실 버킷리스트로 해서 인생 마지막 은퇴를 그 향유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한다는 정권의 장관의 남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국민 감성이 그런데다 이 정권에서 왜 이렇게 그 쓴소리가 나오느냐, 야당보다.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적폐이고 자기들은 초도덕적인 존재를 여태까지 미화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기네들도 상당히 좌불안석이고 민망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뭐 부적절한, 뭘 부적절하게 했어요? 마스크 많이 가져가가지고 요트 타겠다는데 자기 돈으로, 국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건 가치, 그들이 내건 도덕적 기준 이런 거하고 볼 때 누가 봐도 국민 다수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물론 장관의 남편으로서 사실 그 적절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죠. 만약에 장관이 남자고 부인이 그랬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민적 감성이 더 많은 지탄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집권당이냐 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지금 객관적으로 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뭐 국민 모욕이다, 뭐 오늘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강경화 장관은 지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외교장관을 맡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바뀌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으면서 개각설이 또 연말에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뭐 이전에도 물론 그래서 거론이 사실은 됐었고요. 뭐 남편의 문제와 상관없이 강 장관은 어떤 초기 멤버로서 예. 오랫동안 그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생활이 없고 24시간 그야말로 예. 그냥 눈 감을 틈이 없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뭐 개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갈 수도 있을 예. 겁니다만은 어쨌든 막바지에 좀 이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뭐 그야말로 한편으로 우리가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뭐 또 전혀 다른 개체로서의 남편이 하는 행위를 장관이 네.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우리 정치권도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예. 너무 지나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국제기구에서의 이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수 외교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위해서 어떤 족적을 남겼는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도 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한국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전화 한 통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경화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유창한 영어로 잘 알았다, 양해한다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외교부 장관이면 한반도의 그런 어떤 핵 문제라든지 또 미중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오려고 하지 않는 폼페이오를 오게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이게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유창한 영어 솜씨로 양해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는 장관이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동안에 외교부에서 장관이 말이죠. 한동안 그 장관의 역할을 청와대에 뺏겼었어요.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의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장관보다 지금 새로 들어간 차관이 더 지금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장관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게 이게 명예로운 일일까요?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무슨 명예직인 것처럼 마치도 이런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장식물 같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이런 일탈이 상당히 크게 보이죠. 그런데다 지금 폼페이오가 일본에 와서 하는 회의가 그 쿼드 회의라 그래갖고 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인 줄 알았는데요. 아주 그 트럼프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빼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미중 관계에서 입장이 곤란한데 시간을 벌어줬다고요. 외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단단하게 못 박아주는 역할을 이 국록을 먹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이 없다 보니까 남편의 요트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다음 인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수 나훈아 씨의 공연이 참 화제가 됐습니다. 한 방송사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 공연이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까지도 정말 심금을 울리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이 공연에서 나온 나훈아 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서로를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상대 진영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조금 눈살을 찌푸려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이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가 크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 낮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믿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지켰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부분이 우리 역사 속의 사실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현재 또 그러면서 국민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큰 70이 넘은 어떤 예술가의 어떤 목소리가 아주 나는 멋있게 들렸어요. 그럼 예. 그거로 아주 그 덕분에 나훈아 씨 덕분에 이번 한가위가 훈훈했다든지 멋있다 그 정도 논평하면 될 걸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야권에게 힘 실어준 예. 얘기니 그렇게 갑론을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사실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KBS 거듭나겠다 하나 되자 실제로 보면 여당에 더 유리한 얘기를 했어요. 여당에 유리한 얘기를 바로 하면 하니까 한번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굳이 만약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롭게 한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오히려 송구스럽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률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예술가가 참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훈아 씨가 KBS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말씀할 때 저도 주호영 대표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훈아 씨가 이번에 출연료 전혀 안 받고 그 대신에 내가 하는 거 토시도 빼지 말고 그대로 방송해라. 편집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예. 예. 국민은 위대하다.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위정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솔직히 주호영 대표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나훈아 씨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청년의 날 BTS가 청와대에 갔었나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권력이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정치인을 보고 열광하는 게 아니라 나훈아를 보고 열광하고 BTS를 보고 열광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거기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그걸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데 개런티도 안 받고 국민을 위해서 공연한 나훈아 씨 입장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 나훈아, BTS 이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고 예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좀 내버려 두세요. 자기네들 정치할 때 묻어가가지고 그런다고 점수 따는 거 아닌데 네. 앞으로 정치권에서
예인들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개천절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광화문 광장에 그 버스 길게 이어붙인 거죠. 차벽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보수단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경찰에서는 이게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오는 얘기가 뭐 비슷하게 다른 휴일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같은 데에는 왜 이런 비슷한 조치가 없었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번 8.15 집회 때 이제 그것이 뭐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N차 말하자면 그 방역에서는 혼선을 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또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재차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단위에서 그것에 대한 아주 성실한 실행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좀 과하다. 혹은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팽팽하게 서는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어렵사리 많은 뭐 비판이 있고 또 옹호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개천절 집회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글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뭐 이거보다는 조금 좀 여유 있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봉쇄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완전히 100% 차벽을 하는 정도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한글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집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개천절날 박가영 앵커가 출근하는데 그 몇 차례나 네. 검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게 네. 되풀이되고 있어서 다른 대책들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에 이제 이 소위 뭐 물리장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거는 집권당의 그 초선 젊은 의원들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민주적 정당이라고 봐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런 분들이 많이 저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당론에 따라서 마치 또 앵무새들처럼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거는 뭐 방역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장소에는 그런 산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그 명박 산성에 대해서 지금 이 물리 장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 중에 이런 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를 좀 스스로 성찰해보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어떤 그 산성 내지는 장성은 과연 그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집권당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어불성설 아니겠는지에 대한 자성을 좀 하기 바라고요. 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다중이 표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집회를 하실 분들은 적어도 악법도 법이라고 한 만큼 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공권력이 결정한 대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그 무엇에 대한 의사 표출인지를 그 명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 포함해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도 지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계속 여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기대하는 모습도 두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각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에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 피격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 청문회라든지 하고 여당이 지금 김태형 원내대표나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개별 상임위에 말하자면 국감을 앞두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많은 어떤 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면 과연 실력이 있나 국민의힘이 국감을 상당히 많이 어떤 주도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서로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되는 그런 것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어떤 뭐 우리 그 독감 같은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백신 문제, 예. 남북 관계 문제, 미국 대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속속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표표적인 의제에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내실 있는 국감이 안 될 수 있는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정쟁보다는 정말 국민에게 더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는 여당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 야당의 전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까지 국회에서 저희는 봐왔는데 지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어떤 그 힘이나 어떤 역할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돌이켜 보니까 과연 역대 어느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예. 이 국감이라는 게 늘 정쟁 속에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는데 이거는 야당 의원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깊이 있게 그동안의 그 정책 내용을 파고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야당이 그걸 해야 돼요. 특히 수가 작을수록 그걸 해야 되고요. 아마 권력은 이번에도 그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고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 예.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라든지 서해 피격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친문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그 강고한 그리고 상당히 어떤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사납다 그럴까요? 예. 그러한 어떤 지지만 믿고 이런 오만한 행동을 계속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촉발제가 나올지 그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이제 내년 선거, 후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야당의 어떤 다윗과 같은 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여기서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똑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예측합니다. 네, 언제 내실 있는 국감이 있었냐 이런 의문을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